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61회 이론 시험 설명할게요.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이 아닌 거.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나타날 거니까 미수 수익은 수익이 아니에요.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입니다. 답이겠고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나오겠네요. 다음 거래소 계정의 증감 내용이 기입될 곳으로 바른 거. 계정기입 법칙을 물어보네요. 외상매입금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그럼 외상매입금을 갚고 부채 없어지죠. 어디서 나갔다고 그랬냐면 보통예금에서 보통예금. 이걸 계정에다 적으려면 이 계정 들면 1이, 이 계정 들면 1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외상매입금. 차변에 있잖아요. 차변에 적어. 근데 상대방의 이름을 적는 거지. 보통예금 이렇게.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산이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적어. 그런데 상대방 이름을 외상매입금. 그래서 보통예금이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오른쪽에, 부채는 줄어들었으니까 왼쪽에. 나와 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냥 이렇게 들면 된다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3번 가 항목에 해당하는 자산.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죠. 그러면 유형 자산을 찾으라는 얘기네요. 차량 운반구 유형 자산이고요.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 투자 부동산은 투자 자산. 산업 재산권은 무형 자산입니다. 4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속하지 않는 것. 장마 폭우로 인해서 건물이 소실됐대요. 건물 지붕이. 거래 맞죠? 건물 자산이니까.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이 부도됐대요. 이것도 자산이 감소한 거 맞죠? 공장에 화재가 생겨서 기계장치가 불에 탔대요. 이것도 기계장치 자산이니까 거래 맞고요.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복판 엔지니어와 100만 원의 연구 개발 용역을 체결했대. 개발 용역 체결은 거래가 아닙니다. 5번 보겠습니다. 판매 가능 금액. 판매 가능하다는 얘기는 기초 재고하고 단기에 사들여온 거에 합계가 판매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총 매입액, 기초 일단 기초 재고에다가 총 매입액에서 뭘 빼냐면 매입 애누리가 있네요. 매입 애누리를 빼면 이게 순매입액이겠죠. 이 두 개를 합친 게 판매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35만 원이고요. 총 매입액은 105만 원이고 매입 애누리가 14,000원이고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이걸 더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38만 6천 원 3번이네요. 6번 볼게요. 유동성 배열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거. 제일 위에가 뭐예요? 유동성 배열. 부채 나왔네. 다 부채죠. 그럼 유동부채가 위에, 비유동부채가 밑에. 지급은 미지급 비용, 예수금, 사채가 혼자서 비유동부채네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밑에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는 물어보지 못하겠죠. 미지급 비용과 예수금 중에 누가 더 먼저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정해놓은 건 없으니까. 일단 지급 어음이 제일 위에 올라올 거는 맞고요. 7번 받으럼 계정 대변. 받으럼은 자산이죠. 자산이 대변에 있다는 얘기는 받으럼이 없어졌다는 거래를 찾으라는 거죠. 아닌 거 그냥 쭉 분개를 해보면 되겠네요. 거래처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은행에다 할인한대요. 뭐 매각 거래하면 이렇게 하는 거 봤죠? 받으럼 빼고 받으럼 계정 대변이잖아요. 이거 대변에 있으면 답인 거지. 그리고 할인했으면 뭐 할인료 빼고 돈 들어오면 보통예금하고 여기다 쓰는 이름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일단 받으럼 대변 맞고 매출채권을 받아 보관 중인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거래처 발행 약소금은 뭐겠어요? 받으럼인데 이게 만기에 현금으로 받아요. 추심유임 배선에
첫 번째는 어음 할인이고 추심 위임 배서 만기 다 돼서. 세 번째 거래처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제시가 있어서 승낙한대요. 이건 좀 더 이렇게 바로. 4번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해요. 이게 지금 배서 양도잖아. 외상 매입금 받으러. 그러니까 추심 위임 배서 해서 없어지고 배서 양도해서 없어지고 어음 할인해서 없어지고. 그다음에 3번만 볼게요. 거래처가 발행한 환어음의 인수 제시가 있어서 내가 승낙을 한대요. 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이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상품을 사왔다. 상품을 사왔고 뭐라고 했겠어요? 외상 매입금. 채무가 잡혔죠. 이제 A가 거래처야. 근데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야. 근데 A가 B라는 사람한테 뭘 사왔나 봐. 그리고 얘가 이제 어음을 발행해 주는데 환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갚아야 돼. A가 환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지급인은 난데 B에게 줬다는 거야. 이렇게 했겠죠? 그럼 이제 B가 나한테 와서 서명하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사인을 해요. 그러면 채무가 생기는 거죠. 대신 A한테 줘야 될 채무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거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A라는 사람의 채무가 없어지고 이제 B에게 내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채무가 생겨. 그럼 이게 뭐겠어?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채무자는 B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환업 인수하면 내가 직접 발행하지 않았지만 발행인은 A죠. 회계 처리는 이게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 그래서 거래처가 발행한 환업에 내가 인수를 하면 그 거래처로부터의 채무는 없어지고 내가 새로운 채무가 B에게 생긴다. 이때 개정 과목은 지급어음을 사용합니다. 8번 볼게요. 다음 중 장부 마감 시 차기로 이월할 수 없는 거. 차기로 이월하는 건 뭐예요? 재무상태표 개정이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개정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손익계정으로 대체돼서 없어집니다. 차기 이월되지 않고. 9번에 현금 과부족 계정의 가로 안에 들어갈 금액. 12월 8일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12월 8일에 현금이 있고 3만 원 계정을 해체하면 현금 과부족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주인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장부에다 현금을 집어넣네요. 그러니까 즉 금고에 돈이 많았나 봐.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 오른쪽에가 현금 과부족이에요. 15,000원. 금액이 주인이니까 여기가 이자 수익. 이 현금 과부족의 일부 원인이 이자를 받은 걸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왼쪽에 마지막으로 12월 31일에 금액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15,000원인데 이 뭐겠냐? 가로 열고가 지금 여기죠. 이게 뭐겠어요? 끝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잖아. 잡 이익 처리하시면 되겠네. 10번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거.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토지는 내용 연수가 무한하니까.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 11번.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거.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지. 맞죠? 그 다음에 120일 만기 양도성 예금 증서는 현금성 자산이다. 이게 지금 현금성 자산의 기준이 뭐예요?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야. 3개월 날짜로 계산하면 며칠이에요? 90일이죠. 120일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당점 발행 수표는 당좌 예금으로 처리합니다. 내가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감소. 당점 나니까 내가 발행한 당좌 예금이 상대방의 은행에 넣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당좌 예금의 증가. 그다음에 4번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죠? 현금, 예금 속에 들어있네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12번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 회계 기간은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정한
인위적으로 쪼개는 시간적인 범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은 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기간이에요. 그다음에 자산 및 자본의 증감 변화를 기록 및 계산하기 위해서 설정한 장소적인 범위가 아니라 장소적인 범위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할 거냐? 이게 회계 단위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반드시 1년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에서는 1년 이내의 기간에 정하시면 돼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한다. 이건 세법의 얘기니까 개인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이에요. 근데 법인은 시작과 끝이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뭐 4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하여간 이게 1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1년 이내에.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세법상 무조건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 다음 13번 볼게요. 다음 설명으로 옳은 거.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는 총 매출액에서 빼는 거 맞죠? 맞네요.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총 매출액에서 뺀다고요. 매출 할인은 상품 매출 이익에서 빼는 게 아니라 총 매출액에서 빼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빼는 거야. 이익에서 빼는 게 아니라.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매입액에 가산한 게 아니라 총 매입액에서 뺍니다. 13번에 1번이 옳은 거네요. 14번 보겠습니다. 소모품 5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 자, 이게 좀 애매한데 별로 의의도 없더라고. 소모품을 취득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모품비죠. 자, 그런데 이것이 월 말이야. 자, 이걸 산 것이 상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외상 매입금인 매입 채무가 될 수 있고 이게 상거래가 아니다. 그럼 뭐 당연히 미지급금이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지금 이건데요. 자산 처리 이거. 여기 핵심이 이건데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게 과연 이 소모품이라는 게 뭐냐.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원칙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서를 보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서를 보면 저장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 책에도 보셨을 거예요. 저장품의 뜻이 뭐냐면 소모품, 소모, 공구, 기구, 비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수선용, 부분품 이게 지금 저장품의 뜻이거든요. 그 저장품은 지금 소모품 들어있잖아. 이 저장품은 재고자산이에요. 이렇게. 주로 상거래라는 게 뭐야? 원재료 사고 상품 사고 이런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름 이걸로 보면 이 소모품의 내용물이 없잖아. 근데 예? 이걸로 보면 이 거래가 상거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 저장품이 재고자산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뭐 공구, 기구 이런 것들은 1년 이상 쓰는 게 아니에요. 1년 이상 쓸 거면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게 시험에는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원래 소모품의 뜻을 보면 소모품의 원뜻은 한 번 쓰고 달아서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것들 이런 것을 소모품이라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그걸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지 않지만 지금 자격시험에서 보면 보통은 뭐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용품, 복사용지, 그 다음에 청소용품, 뭐 볼펜, 뭐 토너 이런 것들을 소모품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여기에 지금 저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모품은 보통 어느 정도냐면 제조업자인데 예를 들면 출판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출판사가 책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이 책을 팔려면 그냥 책을 꼭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박스에다 포장을 해야 돼. 엄청난 양의 박스 용지를 사다 칩시다. 그래서 쌓아놓고 쓰는 거잖아. 그런 용도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제조업을 다루지 않고 또 뭐 위급수가 됐다 하더라도 자격시험에서는 이 소모품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아까처럼 뭐 여기 뭐 청소용품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면 상거래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물건이라면 이게 맞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출제위원회 해설을 보면 아무 언급이 없이 그냥 이 거래는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입니다라고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격시험에서는 소모품을 범위를 이렇게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무실에서 쓰는 토너 떨어졌다. 뭐 볼펜이나 종이 샀다. 청소용품 샀다. 근데 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샀으면 그냥 사무용품비를 쓰면 돼요. 사무용품비라고 하면 되잖아. 바로 비용이잖아. 우리 결산할 때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소모품을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는데 비용 처리했던 것 중에 덜 쓴 게 있으면 이걸 자산으로 돌리자. 소모품으로. 그때 그 자산이 무슨 자산이냐. 여기 있는 자산인 거야. 여기.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긴 한데 정확하게 하려면 이 문제를 낼 때 이 소모품의 종류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뭐 복사용지인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뭐 제조업자의 박스용 포장용지인지. 그럼 이렇게 가야지. 상거래니까. 계속적으로 사잖아요. 네? 물건 팔려면. 그래서 그게 애매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그냥 소모품 하면 단순히 쓰고 버리는 그런 정도의 물건을 소모품이라고 취급하고 있고 저장품 속에 들어있는 이 소모품은 건드리지 않는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결산 때 이 소모품을 대체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 때문에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의신청 높더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쓰고 버리는 것이나 상거래가 아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당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가 얼마인지 찾으래요. 전기 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해 충당금이 2만 원 있네요. 그럼 기초에 충당금이 2만 원 있는데요. 단기 중에 거래처가 파산해서 외상대금이 1만 원이 대손 처리됐어요. 그러면 충당금 많잖아. 1만 원 갖다 쓰면 되지. 썼겠죠? 그러면 잔액은 이제 1만 원 남았어요. 자, 외상 매출금 잔액이 500만 원인데 1%를 설정하겠대. 자, 500만 원의 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충당금을 설정할 거고 남아있잖아요. 1만 원이. 그럼 추가로 설정할 거는 여기 곱하면 5만 원이니까 4만 원만 추가로 더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 4만 원, 대손 충당금 4만 원. 이때 충당금을 다 갖다 썼기 때문에 비용은 안 나오잖아요. 요것만 나온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